안녕하세요. 주방대장은 민쿡입니다.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쉬운 주제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아예 들고 나왔어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메뉴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그 메뉴의 강점, 약점, 또 그 메뉴들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요, 삼겹살 같은 구이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겹살 구이류의 그 장점은요, 굉장히 손질이 단순하잖아요. 고기가 오면은 썰어서 고기를 숙성하고 관리하는 그 정도인데, 저희들같이 초보 창업자들은 좋은 고기를 사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단순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요, 술을 팔잖아요. 테이블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메뉴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먹는 메뉴입니다. 누구나 호불호가 없는 가장 많이 먹는 메뉴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약점은 뭘까요? 식당을 시작했을 때요, 이 고깃집이 어려운 부분은요, 환기와 관리 부분이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갑니다. 고기를 구울 때 유중이 있잖아요. 저희는 단독주택이라서 고기를 밖에서 구워 먹는 편인데, 저희 아들이 자꾸 집안에서 구워 먹으면 제가 엄청 화를 내요. 고기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집안에서 잠깐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그럼 식당은요, 환기가 좋지 않으면 정말 온 사방이 다 기름때입니다. 바닥도 미끌거리고 테이블도 미끌거리고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어려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고기는 앉으면 우리가 딱 앉자마자 탁 먹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구워서 먹으면서 얘기하고 술도 따라주고 술 먹고 또 서비스 메뉴 또 먹고 또 냉면까지 먹고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름에는요, 에어컨 아무리 켜도 더워요. 불을 쬐고서는 음식을 하는데 당연히 덥겠죠. 그래서 어설프게 이 에어컨을 했다간요, 욕 바가지로 먹습니다.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이 에어컨 용량을 잘 몰라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에어컨 용량은요, 제 에어컨에 관련된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 특징과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고깃집은요, 경험과 분위기를 파는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깃집을 만들었을 때 어설프게 만들면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고깃집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확실하게 컨셉을 잡지 않으면 뭐 그냥 동네 고깃집 사장님들이 진짜 맨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희 집은 정말 좋은 고기, 맛있는 고기 쓴다고. 전국에 있는 고깃집들 중에 무한리필조차도 좋은 고기 씁니다.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많고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성공 확률이 낮은 메뉴이기도 합니다. 자, 이 메뉴에 창업 점수를 준다면 초보 창업자가 하기에는 7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10점 만점 중에 7점은요, 제가 생각할 때 성공할 수 있는 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7점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 생고기 같은 네. 그게 시장 단가가 명확히 있는 거잖아요. 제가 카페 할 때도 제조해서 파는 음료는 제가 정하면 되지만 완제품인 음료들이 있잖아요. 슈퍼 가면 얼마인데 뻔히 얼마인데 그래서 안 돼요. 이거를 가격을 얼마를 받기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긴 하다. 식당은요, 전체 원가의 3배를 팔면 돼요. 보통 대부분 다. 특수하게 박리담회로 파는 형식의 그런 대형 샤브집들 같은 경우에 40%에서 50%까지 봐요. 일반적인 식당들은 대부분 다 원가의 3배를 팔면 돼요. 보통. 돈가스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뭐 남녀노소 싫어하는 메뉴가 아니잖아요. 돈가스는 냉장, 냉동이 발달하면서 이 퀄리티 유지가 쉬워졌어요. 그전보다. 호불호가 없어서 공급도 안정적이지만 수요도 안정적인 게 돈가스입니다. 그게 돈가스의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단점을 한번 볼까요? 돈가스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두들기는 거? 넓게 피면 두들기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요, 이렇게 누르는 고기 장비가 있습니다. 돈가스 요만한 걸 장비가 꾹 눌러줘요. 그럼 피자처럼 이렇게 커져요. 왕돈가스 할 때 그렇게 하고, 고기를 연육시켜주는 그런 기기도 있어요. 지금 장비들이 발달하면서 돈가스 조리하는 과정이 어려움에 직면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어떨 때 어렵냐면요, 일본식 돈가스를 추구하는 그런 식당들이 조리 방식에 특화를 할 때 조금 관리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걸 제외하고는 돈가스는 다른 메뉴에 비해서 어려운 면이 없습니다. 누구는 뭐 식빵을 구워서 그거를 빵가루를 내는 집도 있어요. 전 사실 좀 오바하지 않나? 그 정도는? 맛은 있겠지만 노동력 대비 판매가가 잡기 너무 어렵다, 그런 경우는. 그리고 이 특징 중에 하나가 공장에서 너무 잘 나오니까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졌어요. 배달 중에 돈가스 관련된 메뉴가 돈가스 안 파는 집이 없고, 냉동실에서 빵가루가 묻은 돈가스를 그대로 빼서 튀겨도 그냥 팔아요. 그렇게. 이런 얘기 있잖아요. 튀길 때는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할 정도로 튀김 음식은 그냥 대충 만들어도 맛있어요. 물론 고퀄리티를 요구할 땐 다르겠지만, 그래 돈가스 집들이 많아진 이유가 이런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가스의 창업에 대한 점수를 준다면요, 저는 8점을 주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그래도 좀 고기보다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자본도 적게 들어가고 만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돈가스는 창업 점수를 8점을 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스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파스타는 양식에 들어가죠. 양식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양식의 장점은요, 그 소스화가 되게 쉬워졌어요.
제품도 잘 나오고 소스를 매뉴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소시적에 요리를 배울 때는요, 그때 주방장들이 소스를 일일이 다 쓰고, 양식 소스가 되게 하기 어렵거든요. 맛을 정확히 낸다는 게 어려운 분야예요, 양식이. 근데 지금요, 그 양식의 소스를 대량화하면서 제품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제가 집에서 파스타를 해서 토마토 홀을 으깨가지고 만든 것보다요, 토마토 소스용 사자나가 너무 맛있어요. 거기에 대충 끓여서 먹어도, 그냥 숟갈로 떠먹어도 맛있을 정도로 제품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메뉴가 양식 메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파스타집 할 때 맨날 반대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파스타는요, 오다가 들어오면 1인 1조리입니다. 그럼 순댓국도 1인 1조리잖아요. 근데 순댓국은요, 탁 퍼가지고 그냥 끓잖아요. 나가면 돼요. 파스타는요, 소스 넣고 또 면 넣고 육수 넣고 졸이다가도 흔들어주고 돌리고 양념 넣고 그 익은 정도로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돌아가는 그런 기계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도요, 이게 아직까지는 파스타는 1인 1조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1인 1조리 메뉴는요, 생산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비싸. 맞아요. 그래서 비싼 거야. 왜냐면 1인 1조리기 때문에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재료 원가는 사실은 알리올리오 같은 건 면하고 오일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비싼 이유가 1인 1조리라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또 이 장비들이 안 싸요. 피자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오븐이 좋아야 돼요. 어설프면 안 돼요. 오븐은 확실히 좋은 걸 써야 돼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비용도 많이 비싸고 그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죠. 점점 장비가 고도화되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단점인데, 이렇게 되면서 진입장벽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제품의 퀄리티를 떠나서 아무나 덤벼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덤비기도 하지만 이게 트렌디한 메뉴입니다. 어떤 인테리어 컨셉, 음식 메뉴 스타일에 따라서 트렌디한 메뉴라서 어떤 트렌드가 떨어지면 메뉴 매출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식당 창업할 때 양식이 점수를 준다면요, 저는 5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은 메뉴다. 초밥하고 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일식 분야죠. 제가 26년 동안 제가 몸담은 경력까지 하면 뭐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초밥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초밥의 장점은요, 일단 주방 환경이 그래도 좀 쾌적한 편이에요. 비린내를 빼놓고는 쾌적해요. 생선도 사실은 그렇게 비린내가 안 나요. 아침에 생선 잡고 정리하는 거고, 횟집들은 열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방이 그래도 좀 쾌적한 편이에요. 그 다음에요, 초밥은 생선을 잡아서 포를 떠놓으면요, 생산 속도가 빨라요. 제가 초밥 하나 짓는데 한 1분에서 1분, 2분 사이 걸리거든요. 홀에 나가서 세팅해주고 담아주는 데까지 5분이면 모든 메뉴가 끝납니다. 아무리 늦게 해도 5분이면 끝나요. 미리 밑작업을 해놓는 음식이기 때문에 생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게 또 포장하고 배달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초밥 포장과 배달이 용이해지면서 식당들이 엄청 많이 생겼다는 거죠. 약점은 뭘까요? 초밥집의 약점은요, 그래도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생선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밥 상태 이런 것들이 아주 예민한 음식이에요. 왜냐면 맨밥 초대리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맨밥이거든요. 맨밥 위에 생선만 올려서 간장에 찍어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요, 입맛이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생선 상태 같은 거 금방금방 눈치챕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필요한 메뉴예요. 그리고 이게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배탈 손님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음식을 아무리 깨끗하게 잘해도 손님이 그날 초밥을 먹었으면 다른 걸 먹고 배탈 났다고 얘기해요.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냉동품이 발달하면서 초밥집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다 손질해서 나오잖아요, 초밥 재료들이. 소새우도 삶아서 나와, 연어도 썰어서 나와, 오징어도 썰어서 나와.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얹기만 하면 되니까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초밥집 형태는요, 오마카세 초밥집과 그 다음에 가성비 초밥집으로 양분화된 상태입니다. 오마카세 초밥집은 한 3년 전부터 유행했는데 지금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가성비 초밥집들이 많이 생겼는데, 회전 초밥집 무한리필이라든가 한 접시에 뭐 2,000원 하는 그런 초밥집 형태로 가성비 위주의 초밥집 형태로 많이 이제 보급화된 상태인데, 시장의 끝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초밥집이 끝나는 시장이 아니라 유행의 끝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게 끝나고 나면 다시 정가의 어떤 초밥 시장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초밥집에 점수를 준다면 6점을 주겠습니다. 초밥집은요, 성공 확률이 6점밖에 안 됩니다. 밀키트가 나와서 요즘에 초밥도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팔잖아요. 뭐 그건 그전부터 나왔는데 가공 기술이 더 발달하면서 아마 퀄리티도 괜찮아졌을 거라고. 근데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하나 그걸? 아 그래, 초밥을? 회만 사서 비싸니까. 회만 사서 초밥은 비벼서. 아 그렇지. 그게 지금 시장이 약간 어려운 점 중에 하나야. 그 초밥집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냐면, 우리 집처럼 노하우를 가지고 특정 가격대의 초밥을 받는 게 맞아. 저가를 받으면 그걸 먹느니 차라리 집에서 해 먹겠다 야. 아니면 정말 스킬 있는 사람 걸 먹던지. 그렇지. 양극화가 된다는 거는 저가의 식당보다는 집에서 먹거나 좋은 거 먹거나 이 차이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 작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요? 술집을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술집은요, 일단은 판매가 용이하잖아요. 술은 이렇게 공장에서 나온 걸 드세요 하고 자리 낮추는 거잖아요. 안주도 너무 공산품들이 많고. 그래서 술집은 노동력 대비에 마진율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규모의 유연성이 있죠. 큰 술집도 잘 되고 작은 술집도 잘 될 수 있고 큰 술집도 안 될 수도 있고 작은 술집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다양합니다. 이 메뉴만큼은 매장이 이 정도 사이즈 돼야 돼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이자카야나 술집들은요. 그러면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게요, 영업시간이 밥집보단 짧을 수밖에 없겠죠. 이자카야들 중에는 점심 장사도 하는 집도 있지만 대부분 다 저녁 장사만 하고 끝냅니다. 그러니까 영업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같은 임대료를 냈지만 밥집은 점심과 저녁으로 가지만 이자카야는 저녁만 하게 되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 상권에서 주말엔 토요일 점심까지만 하고 일요일 문 닫고 토요일 오후는 문 닫는다는데 이자카야는요, 토요일 일요일은 대부분 다 문을 닫습니다. 이런 영업시간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자카야의 단점 중에 하나는 기술자가 또 필요해요. 호프집은 아니지만 이자카야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요리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자카야나 술집들의 특징은요, 1차에서 끝나는 문화가 이제 많이 퍼졌어요. 이 사람들이 1차에 뭔가를 먹고 2차로 술을 먹는 게 아니라 1차에서 그냥 이자카야에서 해결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짬뽕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짬뽕을 먹기를 원하고, 그래서 술집들이 안주가 뭔가 특별한 스킬을 가진 그런 안주들을 제공하는 형태들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요, 일본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안주가 부실하면 맛집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맛을 안 거야. 그래서 술안주도 제대로 한 술안주를 먹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이자카야를 식당 창업에서 점수를 준다면요, 저는 7점 정도 줄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그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가장 저한테 문의를 주신 매장들 중에 많이 폐업한 매장입니다. 바로 수제버거 매장이에요. 수제버거 매장은요, 낮에는 브런치라고 저녁에는 술도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하고 배달이 굉장히 용이하죠. 되게 거기에 특화된 메뉴입니다. 그리고 매장이 크지 않아도 돼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아직도 맥도날드하고 싸워야 됩니다. 맥도날드 버거가 하나에 3,000원이라면 수제버거 6,000원 받잖아요.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아무리 수제버거라도 2개 먹을 수 있는 가격인데 이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제버거는 왜 비싸게 파냐면요, 일단 원가율이 높습니다. 공장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고 인건비도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주방 장비가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감자튀김도 해야 되지, 그릴도 구워야 되지, 오븐에 뭔가 재료를 하거나 야채를 손질하면 야채 손질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제버거는요, 시장이 큰 편이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워낙 그 공장 버거들이 힘을 받고 있고 패스트푸드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수제버거 시장은 사실 밝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제버거가 살아남으려면요, 특별한 어떤 그 조리 기술 아니면 고급화된 재료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비싸게 받으면 안 돼요. 그런 와중에 패스트푸드 버거보다는 고가지만 좋은 재료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또 컨셉이 필요한 거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런 특징이 있지 않으면 수제버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제버거에 줄 수 있는 점수는요, 바로 5점입니다. 5점 줄 수 있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반반이라는 겁니다.